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서울이 1988년에 이어서 다시 2032년 하계올림픽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서울과 평양 공동 개최를 또 하나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현수 대한체육회 국제교류부 부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13년) 뒤인 2032년 올림픽이라고 하면은 아직 좀 멀게 느껴지는데요. 그때를 위해서 서울시가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35회 하계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겠다는 건데요. 부산시를 누르고 하계올림픽 최종 유치도시로 선정된 서울,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현수 대한체육회 국제교류부 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가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 최종 유치도시로 선정이 됐는데요. 유치를 희망한 후보 도시는 서울과 더불어서 부산이었습니다. 서울이 34표를 얻었고 부산이 15표를 얻었는데 서울이 최종 이 유치 도시로 선정된 결정적인 배경은 뭐였을까요? 2032년 제35개 하계올림픽은 남북 공동 개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울과 평양이라는 수도도시로서의 의미 부여가 가장 주요했던 것 같고요. 예. 또 경기장 간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대의원들께서 최종 선택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서울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오거돈 부산시장도 역시 6.25 전쟁 때 피란 수도였던 부산이 또 평화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홍보를 했었는데 결국 서울이 결정이 됐네요. 비유를 하자면은 국가대표 대항전을 한 거였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할 도시로 누가 다른 나라 도시들과 경쟁을 할 거냐 이게 결정된 건데 지난해 9.19 평양 공동선언 내용 중에 이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항목이 들어가 있었는데 당시에 도시도 명시가 돼 있었습니까? 그때 언급은 역시 수도도시에 대한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예.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이제 IOC 규정과 또 후보 도시를 결정하는 항공 내의 관련 규정들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동안 절차를 밟아왔었고요. 예. 예, 그것을 통해서 최종 서울과 부산이 유치를 희망했고, 그에 따라 저희가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최종 투표를 통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예. 최종 유치 도시는 이제 체육회 대의원들이 선정을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올림픽 도시 선정은 IOC에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남과 북이 일단 다시 재합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정부의 승인과 IOC가 원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저희가 공동으로 유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32년 올림픽 도시 선정은 언제쯤 되나요? 그러면 지금 13년 남았는데요. 원래 IOC 헌장에 의하면 7년 전에 올림픽 개최 도시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 이제 2024년,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가 2024년 올림픽
비치 도시로서 선정될 시기에 아울러서 2028년도 올림픽 개최지로서 LA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따라서 그 7년이라는 그 기준이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고요. 예. 특히 2032년 남북 공동 유치는 남과 북이 함께 그 합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 13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은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어요. 워낙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고려해야 될 게 많은데 어쨌든 오늘은 뭐 유엔 제재라든지 외교적인 문제 또 남북 군사 대치 상황 이런 뭐 복잡한 특수성들이 워낙 많지만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단순히 올림픽 부분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그 서울이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적당하다고 홍보를 할 때 평양과 서울에서 개폐회식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인프라도 필요하잖아요. 뭐 도로, 경기장 이런 것들도 다 건설을 해야 되는데 남북 공동 개최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까? 서울시는 남북 공동 개최 비용으로 약 5조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예. 남측이 3조 8,570억, 그리고 북측이 1조 7,230억 등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비용은 앞으로 이제 통일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집행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개최 비용이지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하면은 더 금액이 늘어나지 않나요? 지금 그 2032년까지 예. 그 서울과 이제 그 평양에 있는 시설들이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지어지는지,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그 유지 보수, 개보수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러한 비용들은 효율적으로 또 절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또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현명하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IOC에서도 올림픽 지원금이 나오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건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통 올림픽마다? 조금 올림픽마다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에 예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조 단위가 아니고 억 단위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예. 2조에서 3조 사이인 것으로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유, 네. 뭐, 조 단위가 이렇게 쉽게 입에 오를 정도로 워낙 올림픽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그 후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88 올림픽도 경험을 해봤고 2002 월드컵도 겪어봤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해봤기 때문에 그 이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런던 올림픽의 경우는 뭐 적자를 보긴 했지만 폐막 이후에 선수촌을 뭐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로 제공한다든지 또 올림픽 관광 상품을 계속 개발해서 추가 수입을 올리기도 했는데 서울은 일단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올림픽의 레거시, 뭐 지속 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그 특히 시설적인 면에서 서울시는 남과 북을 합하고 또 서울시 인근 도시들과의 이제 협법을 통해서 100% 기존 시설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88 올림픽 대회의 하나의 상징이고 레거시인 잠실 주 경기장, 그리고 주 경기장 내에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리고 올림픽 공원 내의 체육시설, 그리고 코엑스 등과 같은 시설들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런던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선수촌은 사후에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은 사실 우수 선수들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개방돼서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양한 이제 국제 스포츠 이벤트나 문화 행사를 유치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에 있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잠실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상징도 있고요. 네. 다시 거기서 올림픽이 열린다면 그 감동이 어떨지 벌써 좀 이르긴 합니다만은 네. 저 떨려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김일국 북한 체육상이 그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방문해서 우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하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3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제 공동 개최를 하게 될 북측과 협의도 중요할 텐데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작년에 시작된 이제 4.27 정상회담 이후로 그동안 몇 차례 만나왔었고요. 예.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뭐 초기 단계로 의사들을 서로 나눈 상태에서 지금 이제 IOC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서로 이제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섣불리 예측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전망만 해보고 있는 차원인데 네. 공동 유치 논의 전에 당장 내년이면은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하계 올림픽. 네. 그때 뭐 개회식 공동 입장이라든지 뭐 단일팀 같은 거에서 성과를 낸다면 아무래도 유치전에서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18년도 이제 평창 동계 대회에서의 아이스하키 단일팀 그리고 2018년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의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 그에 이제 이어서 2020 도쿄 대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성과가 나온다면 예. 저희가 2032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그리고 좋은 어드밴티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만약에 공동 개최를 하게 된다면 종목 같은 것들도 어떤 종목을 서울에서 경기를 치르게 하고 다른 거는 뭐 평양에서 열리게 하는지 이런 것도 논의 대상에 올라야 할 텐데 그런 논의는 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요? 네, 그 공동 개최에 대한 유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북측도 뭐 그 명확한 이제 최종 입장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이제 검토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국내는 물론이지만 그 북측의 체육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앞으로 서로 이제 소통하고 그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그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이제 그 종목별 개최지를 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해 9월에 평양에서 공동선언이 발표될 때 도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울과 부산 경합을 통해서 서울이 선정이 됐는데 북한은 그냥 당연히 평양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만약에 공동 개최를 함께 진행을 한다면? 일단 그 또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협의해서 예. 최종 확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가 만약에 그 서울과 평양이 함께 그 공동 개최를 위해서 의향서를 제출한다면 지금 경쟁 도시로 올라온 곳이 굉장히 쟁쟁해요. 호주 브리즈번, 중국 상하이, 인도 뭄바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독일 함부르크. 뭐 어느 하나 뭐 올림픽을 개최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도시들인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체육계에서는 보고 있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뭐 국가적으로도 사실 가능은 할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전 세계 뭐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이제 이런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올림픽을 함께 개최한다는 그 의미가 가장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 순서상으로 보면은 2020년 내년에 아시아 국가인 도쿄에서 열리고 4년 뒤 2024년에는 프랑스, 유럽, 그러니까 파리에서 열리고 그리고 2028년에는 미국 LA에서 열리니까 네. 순서상으로는 뭐 유럽이나 북미가 아닌 곳이 선정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 지금 경쟁 후보 도시 보면은 다 유럽이나 북미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뭐 다른 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88년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 개최를 하게 된 것도 그 냉전 종식이라는 뭐 그런 세계적인 이슈가 있었고요. 또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발전을 하면서 뭐 이런 상징적인 도시고 나라다 이런 점을 굉장히 부각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평창 올림픽 때는 그 피겨 챔피언 김연아 선수가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했던 게 아직 감명이 남아있는데 뭐 경기장이나 인프라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뭐 유치 정당성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강조할 점은 역시 평화라는 키워드일까요?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무기이자 저희들이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의미 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3년이 남았고 아직 시작 단계지만은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역시 남북이 함께하는 유치하는 대회인 만큼 지금 현재 서로의 상황에 대한 공유 그리고 조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략적인 준비를 위한 서로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남북이 함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니만큼 1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달 말에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서울을 찾게 돼서 평화 무드가 계속해서 쭉 이어진다면은 이런 올림픽 개최하는데 유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역시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좀 예측이 드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걱정하고 있지 않나요? 네, 항상 양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네, 그런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또 한국인의 저력이기도 하고 전 세계가 또 저희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을 텐데, IOC의 유치 의향서를 만약에 제출하게 되면, 지금 IOC 본부, 스위스에 있는 본부에도 지금 도종환 장관도 가 있는데요. 서울시와 평양시가 공동으로 제출을 하게 되나요? 네, 향후 이제 정부의 승인과 남북의 합의를 거쳐서 공동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예, 공동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유치전이 함께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IOC 규정상 7년 전으로 이제 결정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앞서서 결정됐었던 도시의 사례를 봤을 때 IOC가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 유치 도시들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방침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IOC나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2032년 1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은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계올림픽 대회 서울과 평양이 공동으로 개최를 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지켜보도록 하지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수 대한체육회 국제교류부 부장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서울 일부 자치구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공시지가 인상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등포구는 공시지가 인상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영등포구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9.86%가 올라서 서울에서 강남과 중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앞서 성동구와 강남구도 지난달 의견 청취 기간에 공시지가 인상률이 과도하다면서 낮춰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에서 동대문구 청량리를 잇는 지하 경전철 건설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비강남권 경전철 구축이 주요 내용인 제3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발표한 면목선과 난곡선 등 4개 노선 외에 장거리 노선인 강북선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북선은 목동에서 청량리 24.8km 구간을 잇게 되는데 사업비는 2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서울시는 2022년 이전에 착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레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인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한 차주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5월 말까지는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돼서 1차 대상은 40만 대입니다.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45만 대 전체로 확대됩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이나 휴원, 수업 단축 등이 권고되고 학부모도 유연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나오는 민간 건설 공사장도 작업 시간이 단축 조정되고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계도 없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환자 사생활 보호와 의료진 감시 논란 등이 있었지만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모든 수술실로 CCTV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CCTV를 설치한 2,000병원 이외 4개 병원에 다음 달 말까지 장비를 설치한 뒤 시범 가동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와 조달청이 창업 벤처기업 전용 상품몰인 벤처나라를 통한 판로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인천시는 관내 우수한 창업기업 등을 벤처나라에 추천할 수 있게 됐으며 조달청은 인천시가 추천한 기업의 우수 상품을 벤처나라에 등록한 뒤에 조달 등록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게 됩니다. 벤처나라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어려운 창업 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고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달청이 구축한 상품몰입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명절 성수품 불법 유통 단속에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전통시장과 중대형 슈퍼마켓을 단속한 결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 3곳,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체 6곳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원산지 거짓 표시와 제조, 가공 기준 위반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송도 국제도시에 건립되는 국제세계 문자박물관이 오는 7월에 착공합니다. 국제세계문자박물관은 오는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송도 센트럴파크에 연면적 15,65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유무형의 세계 각국의 문자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하고 문자 언어 연구와 학술 교류, 세계 문화 체험 등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 평양 공동 개최.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고요. 단 꿈일 뿐입니다.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단 꿈 듣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에서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에서 경기도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40초 뒤에 이어가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 담당관 연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갑을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꼭 나오는 것이 가맹본부와 또 가맹점, 대리점 간의 분쟁인데요. 그동안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처리를 했던 본사와 점주 간의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을 서울시에서도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그 분쟁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예. 그 계약 해지나 위약금 부담 등 본사하고 점주 간에 그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들이 있는데 이런 분쟁들을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분쟁 조정입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공정거래조정원이 이런 분쟁을 전담을 해왔는데 예. 최근 가맹 분야 업종이 늘어났고요. 또 이에 따라서 분쟁도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3개 지자체가 그 권한을 좀 분담해서 이용받아서 직접 분쟁 조정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공정위에서 처리하던 것을 좀 분담해서 이렇게 네네. 지자체에서 분쟁 조정을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첫 번째는 현장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지자체에서 좀 더 세밀하게 분쟁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 그 조정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조정 신청 건수가 이제 기존의 공정거래 조정원에 몰리던 이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지자체가 이제 분담하면서 보다 신속하게 분쟁 조정을 이제 처리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소비자한테 보다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쟁 조정에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 가맹본부라든지 가맹점 양쪽 모두 수도권 지역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가맹점주나 본사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면 그러면 네.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절차를 좀 살펴보면은 분쟁 조정 신청을 저희가 접수받은 후에요. 관련 자료를 이제 제출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출석 요구도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런 방문 조사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그 이후에 조정안 마련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가 맡아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협의회는 공익대표 3인, 가맹본부 대표 3인, 가맹점 이익대표 3인 해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협의회를 통해서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되고요. 이런 조정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 청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강제 집행 청구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던 업무랑 똑같나요? 아니면 조금 더 좀 하위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기존에 하던 그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하던 업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지자체를 통해서 분쟁 조정을 원하는 본사라든지 점주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 분쟁 조정을 원하시는 사업자분들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저희 그 서울시청 공정경제 담당관을 방문하시거나 혹은 우편 또는 온라인 사이트인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소재 가맹본부나 가맹점주는 서울시와 공정거래조정원 두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시고요.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달부터 이미 시작이 된 제도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뭐 업무가 갑자기 늘어나서 이 정도 서울에서 이게 분쟁이 많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아직 초반이라 네. 뭐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네. 이 분쟁은 역시 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쟁 관련 부서가 좀 한가한 게 오히려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방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좀 최소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피해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이제 서울시는 그동안 이제 가맹점주의 권익보호하고 또 이제 상생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공정거래 감독 권한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가 좀 그 부분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계속 해왔고요. 그 건의가 요번에 반영된 것 같아서 일단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서울시는 중앙정부하고 타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통해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 조정을 처리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 담당관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명예 졸업식이 있었죠? 네, 어제 안산 단원고에서 지난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다가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이 학교 학생 250명에 대한 명예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당시 참사 때 생존했던 학생들이 2016년에 정상 졸업했으니까 3년이나 뒤늦게 명예 졸업장을 받은 겁니다. 예. 물론 유가족들이 대신 참석해서 명예 졸업장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유가족들이 미수습된 학생 2명을 제외하고 명예 졸업식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그 명예 졸업식이 미뤄져 왔는데요. 이번에 유가족 측이 졸업식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전해와서 이제 다시 이번에 열리게 됐습니다. 예. 유가족 대표는 유가족과 희생 학생 모두의 명예를 살려주는데 졸업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식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평생 가슴속에 고통으로 남아있을 텐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유가족들의 슬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빈이라든지 졸업식, 지켜본 모두가 숙연했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명예 졸업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유가족들은 연신 눈물을 닦았고요. 지켜보는 재학생들이나 취재진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단원고 교장이 희생된 학생 250명을 일일이 호명하자 더욱 오열하는 유가족들이 늘었고요. 인사말을 하러 단상에 올라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눈물에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떠나간 이들을 위해 오늘만큼은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나왔지만 울 수밖에 없었다는 어머니도 있었고요. 당국의 서운함이 밀려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인사말을 할 때 한 유가족이 서운하다고 소리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경기도청 소식을 들어볼까요? 경기도가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강화했다고요? 네,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매력 있는 경기도, 또 가고 싶은 경기도, 또 가기 쉬운 경기도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매력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역사 탐방지 외에 드라마나 아이돌 그룹 뮤직비디오 촬영지 등 257곳을 새로운 관광장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들 관광지를 영상 제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는 겁니다. 가고 싶은 경기도를 위해서는 국내외 여행업계와 함께 다양한 특수목적 상품 개발과 해외 온라인 미디어 마케팅을 강화합니다. 특수목적 상품은 김치 만들기 체험이나 단체 간 교류와 같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관광 상품을 말하는데요. K-팝 아이돌 따라하기나 또 전통시장과 연계한 한식 만들기 체험 같은 10여 종의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예. 또 가기 쉬운 경기도를 위해서 외국인 전용 관광버스 노선을 현재 3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요.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된 중국인을 위한 결제 시스템을 주요 관광지 30곳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 이런 정책들이 다 좀 실효를 거둬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 짧게 전해드린 내용인데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경기도가 결국 이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이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많았었죠. 예. 경기도가 공청회를 열어서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기도 했는데 결국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안산병원에 설치해서 시범 운영한 결과 별다른 부작용이 없어서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예. 안성병원 외에 수원, 의정부, 포천, 파주, 이천병원 수술실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들 병원에는 각각 서너 개의 수술실을 갖추고 있는데요.
8,400만 원 예산이 됩니다. 예. 안성병원에서는 지난 3개월간 이루어진 그 411건의 수술 가운데 60% 정도인 241건의 수술 장면이 환자 동의를 거쳐서 CCTV로 녹화됐는데요. 이 영상은 한 달간 보관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기도가 DMZ 내 남북국제평화역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기도는 그 정부의 남북철도 사업에 맞춰서 그 DMZ 내 가칭 남북국제평화역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남북국제평화역은 남북철도 사업이 건설이 그 완성될 경우에 남북을 오가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고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추진합니다. 예. 현재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서 북측으로 가려면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에서 2번 정차해서 출입국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 낭비와 불편이 많았죠. 그래서 이를 덜기 위해서 출입국 심사를 한 번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또 이용객에게 그 면세점이나 남북한 맛집, 또 특산품 매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그 DMZ 지역의 관광상품과 그 연계도 할 예정인데요. 경기도는 이 같은 계획 추진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2월 13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칠 시간입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조지 벤슨이 부르는 Stairway to Love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